들리십니까? 아니, 누가 이 늙은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나 할까요? 만약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부디 저를 욕해 주십시오. 침을 뱉어도 좋고 돌을 던져도 좋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한 어미입니다. 제 이름 석자. 이제 와서 밝혀 무엇하겠습니까? 그저 강남 땅 떵떵거리는 빌딩 주인 할머니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합디다. 자식 농사 잘 지어 호강한다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 묻더군요. 하.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으니 이승에서 이런 지옥을 사는 거겠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저 같은 죄인의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제 죄를 만천하에 알리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가는 길에 던져주는 돌멩이라 생각하고 눌러주십시오. 내일이면 저는 수술대에 오릅니다. 의사 선생님은 걱정 말라고 살 수 있다고 웃어주시는데 저는 압니다. 제가 살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밤 마취 주사가 혈관을 타고 들어오기 전에 제 가슴 속에 썩어 문드러진 70년 묵은 비밀을 토해내려 합니다. 이것은 제 아들을 위한 유언이자 제가 버린 그 핏덩이를 위한 참회록입니다. 기억나십니까? 1951년 1월 그 살을 내는 바람이 불던 평택역의 밤을 중공군이 때로 밀려온다는 소문에 서울 하늘이 시뻘겋게 불타오르던 그 겨울 1.4 후퇴 때를 말입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징집 피하겠다고 식솔들 내팽개치고 도망간 지 오래였고 저는 갓 낳은 핏덩이 하나 들쳐 업고 친정어머니가 쥐어준 무거운 신거 미싱머리 하나를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미싱이 뭐라고 피난 가서 삭바느질이라도 해서 애 굶기지 말라고 어머니가 눈물로 챙겨주신 그 쇳덩어리가 그날따라 천근만근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고 등 뒤 포대기 속의 아기는 젖이 안 나와 빈 젖꼭지만 빨다가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걸어 도착한 곳이 평택역이었습니다. 역 광장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짐승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타겠다고 서로를 밟고 올라서고 밀치고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비명, 부모를 찾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아비규환,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발 아기가 있어요. 아기만이라도 좀 태워주세요.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기차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객차 안은 이미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차서 숨 쉴 틈도 없었고 창문마다 사람 얼굴이 짓눌려 터질 듯이 붙어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기차 지붕이 보였습니다. 이미 지붕 위에도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 미끄러운 둥근 지붕 위에 밧줄로 몸을 묶고 매달려 있는 사람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저 지옥 같은 지붕 위에라도 올라가 볼 것인가. 미싱을 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부산에 떨어지면 굶어 죽을 텐데 이 미싱이라도 있어야 내 새끼 입에 풀칠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맨 채 아기를 아픔에 단단히 묶고 기차 사다리를 기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흘러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 내 새끼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기어 올랐습니다. 지붕 위는 땅바닥보다 더 추웠습니다.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맞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
숨을 쉴 수가 없더군요. 저는 굴뚝쥐, 그나마 바람이 덜 들이치는 쪽에 자리를 잡고 웅크렸습니다. 제 옆에는 웬 젊은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딱 봐도 귀티가 흐르는 양반집 마나님 같았습니다. 그 난리통에도 털이 달린 두툼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품에 안은 포대기는 우리네 무명천이 아니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자주색 비단이었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제 품속의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건지 추운 건지 저는 옷을 헤치고 젖을 물렸지만 며칠을 굶은 제 몸에서 젖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핏물만 나오는 젖꼭지를 아이가 힘겹게 빨아대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제 낡은 무명 포대기는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아기 몸이 점점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핫팩도 없고 난로도 없던 시절 제 체온으로 데우려 해도 저 또한 이미 얼음장 같았으니 이러다 죽는다. 내 새끼 죽는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의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 부인은 피곤했는지 고개를 떨구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품에 안긴 비단 포대기, 그 도톰한 솜이 꽉 차 있는 비단 이불 속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 아기는 춥지도 않은지 새근새근 잘도 자더군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니, 악마가 제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 비단 포대기라면, 저 따뜻한 솜이불이라면 우리 아기가 살 수 있을 텐데. 한 번 든 생각은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 여자는 자고 있다. 기차 소리가 시끄러워 아무도 모른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여자는 부자다. 부산에 가면 또 좋은 이불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게 없으면 내 새끼를 얼려 죽인다. 바꿔치기 해.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홀린 듯이 제 무명 포대기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제 핏덩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그 부인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부인의 팔이 느슨해진 틈을 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묵직한 비단 포대기 속의 아기를 제 쪽으로 당기고 제 차가운 아기를 그 비단 포대기 속에 밀어 넣으려다가 아니, 포대기만 바꾸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랬습니다. 이불만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포대기 속의 아기를 안는 순간 그 묵직한 무게감과 따뜻한 온기가 제 팔을 감싸는데 마치 뜨거운 아랫목에 들어온 것처럼 놓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기를 보았습니다. 꼬질꼬질한 때가 묻은 베네쩍 오리, 핏기 없는 얼굴. 이 아이를 저 비단 이불에 넣는다고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 만약 저 부인이 깨어나서 자기 애가 바뀐 걸 알면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더 끔찍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의 아기를 통째로 바꾸자. 저 부잣집 아이를 내가 데려가고 다 죽어가는 내 아기를 저 여자에게 넘기자. 그러면 내 아들도 저 여자 덕에 살 수도 있고 나는 저 건강한 아이를 얻는 것이 아닌가. 미쳤지요. 돌았습니다. 생존 본능이 모성애를 집어삼키고 인간의 도리를 짓밟았습니다. 저는 눈 딱 감고 비단 포대기째로 아이를 제 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낡은 무명 포대기에 쌓인 제 핏덩이를 그 부인의 품에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부인은 꿈결에
아기가 움직이는 줄 알고 제 아기를 고쳐 안더군요. 팔을 토닥거리면서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애미 용서하지 마라. 부디 저 부잣집 만화님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저는 천륜을 끊었습니다. 달리는 기차 지붕 위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저는 자식을 팔아넘긴 짐승이 되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남의 자식은 따뜻했고 멀어지는 제 자식은 차가웠습니다. 그것이 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피난민 수용소의 짐을 풀고 훔쳐온 아이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뽀얀 피부, 오뚝한 코, 누가 봐도 귀티가 흐르는 아이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으면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 고급 분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제 아들의 이름 영수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너를 왕자처럼 키워주마. 내 친자식을 버린 대가로 너를 훔쳐왔으니 너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내 죄가 조금이라도 씻기지 않겠나. 국제시장 바닥에서 저는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꿀꿀이죽을 받아다가 팔고 양담배를 몰래 팔다가 단속반에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힘들어서 안 한다는 똥장군 나르는 일까지 했습니다. 내 몸에서 똥냄새가 진동을 해도 집에 있는 가짜 영수에게는 미제 초콜릿을 먹이고 최고급 교복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씨 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이놈은 크면서 저를 경멸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풍기며 장사하는 애미가 창피하다고 학교에는 절대 오지 말라고 소리치곤 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무식해? 왜 나한테서 냄새나게 만들어?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힐 때마다 저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래, 너는 원래 귀한 집 자식인데 내가 도둑질해 와서 이런 구정물에서 키우니 화가 나겠지. 다 내 죄다. 중학교 때부터 녀석은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을 때리고 가게돈에 손을 대고 파출소를 제 집 드나들 듯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피해자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뼈가 빠지게 모은 돈을 다 날려도 아들 녀석은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누가 낳아달랬어?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 왜 낳았냐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차 지붕 위에서 제가 버린 진짜 영수가 떠올랐습니다. 내 진짜 새끼는 어디서 굶어 죽지는 않았을까? 그 부인이 잘 키워줬을까? 밤마다 소주를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항상 기차 지붕 위 그 부인이 피눈물을 흘리며 저를 쫓아왔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70년대, 80년대가 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개발이다, 뭐다 해서 난리가 났지요. 중동의 건설 붐이 일어서 너도 나도 사우디로 돈 벌러 떠날 때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 몸으로 악착같이 모은 돈을 굴렸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악마가 도와줬는지 제가 사둔 강남 밭대기가 개발되면서 보상금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복부인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수 기죽지 않고 살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돈이 생기니 아들은 더 망가졌습니다. 90년대 초반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를 아십니까? 그놈은 소위 말하는 오렌지족이 되었습니다.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여자들을 태우고 흥청망청 돈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엄마,
차 바꾸게 돈 좀 줘. 사업하게 빌딩 하나만 명에 넘겨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아들이 제 멱살을 잡더군요. 늙은이가 돈 끌어안고 죽을 거야? 어차피 나 줄 거 미리 내놓으라고. 그 눈빛, 그건 아들이 어미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포식자가 먹잇감을 보는 눈빛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구나. 남의 귀한 자식 훔쳐다가 내 죄책감으로 오냐오냐 하며 먹이를 줬더니 결국 나를 잡아먹으려는 괴물을 키웠구나. 이것이 내 업보구나.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내 눈엔 피고름이 흐른다더니. 그리고 몇 년 전 천벌이 내렸는지 제 몸에 탈이 났습니다. 심장이 조여오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쓰러졌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급성 심근경색에 심부전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입원해 있는 동안 제 가짜 아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그러더군요. 아드님이 원무과에 와서 노인네 재산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죽으면 어떡하냐고 소란을 피우고 갔다고요. 하하,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며 누워있는데 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회진을 들어왔습니다. 흉부외과 과장님이라고 하더군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참 맑고 선한 분이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 손과는 다르게 희고 고운 손.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눈매, 웃을 때 입가에 잡히는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생님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려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헉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의 오른쪽 팔뚝 안쪽 그 하얀 살결 위에 붉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북두칠성 꼬리처럼 선명한 붉은 점 3개. 제 기억이 1951년 그 겨울로 되감겼습니다. 기차를 타기 전 기저귀를 갈아주며 보았던 내 친아들 영수의 팔뚝. 친정아버지가 이놈은 팔뚝에 북두칠성을 달고 나왔네. 큰 인물이 되겠다며 껄껄 웃으시던 그 점. 틀림없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점을 가진 사람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제가 기차 지붕 위에서 버린 낡은 무명 포대기 속의 그 피덩이였던 것입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선생님이 놀라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선생님의 팔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저 귀한 몸에 손을 댄단 말입니까? 선생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씁쓸하게 웃으시더군요. 저는 고향을 모릅니다. 1.4 후퇴 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됐거든요.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살다가 다행히 미국 선교사님 부부에게 입양되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제가 그 아이를 버린 덕분에 그 아이는 그 지옥 같은 가난을 피했고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자비로운 양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아이를 데려와서 키웠다면
아마 지금의 저 페류나 같은 놈이 되었거나 시장통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었겠지요. 내가 품으면 망가지고 내가 버려야 귀해지는 운명이라니 지는 저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훔친 아이는 괴물이 되었고 내가 버린 아이는 천사가 되어 내 목숨줄을 쥐고 있다. 이것이 내 죄의 대가다. 그날 밤 저는 병실 화장실에 틀어박혀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영수야, 내가 내 애미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 따뜻한 가슴에 안겨서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살리려고 버린 게 아니다. 나는 나 살자고, 남의 따뜻한 이불 뺏으려고 너를 죽음 구덩이에 밀어넣은 년이다. 이 더러운 진실을 어떻게 그 맑은 눈을 가진 사람에게 말합니까? 그 훌륭한 의사 선생님의 인생에 저 같은 추악한 과거를 가진 생모가 나타난다면, 그것도 자기를 버린 아기 도둑년이 엄마라고 나타난다면, 그건 그 아이에게 또 다른 지옥을 선물하는 짓입니다. 그 아이가 평생 믿고 살아온 양부모님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이 징글징글한 비밀,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저 치료받는 환자로, 가끔 사탕이나 쥐어주는 주책 맞은 할머니로 남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날인 오늘 선생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르신, 수술 잘 될 겁니다.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사셔야죠. 저는 그 따뜻한 손을 잡고 속으로만 수천 번 외쳤습니다. 사랑한다, 아가. 미안하다, 아가. 다음 생에는 부디 나 같은 애미 만나지 마라. 그리고 겉으로는 짐짓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참 고마워요. 우리 아들놈보다 선생님이 100배 1000배 낫네. 선생님 같은 아들 둔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 제 말에 선생님은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그 웃는 얼굴, 제 눈에, 제 가슴에 영원히 새길 그 마지막 얼굴. 여러분, 이제 저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내 훔친 아들은 제 유산을 노리고 변호사를 샀다고 합니다. 다 주려고 합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으니 그놈에게 주고 가는 것이 맞겠지요. 그 돈이 그놈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내 진짜 아들, 그 의사 선생님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제 더러운 돈 한 푼이라도 그 아이에게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죽고 나면 익명으로 그 병원에 기부나 좀 하라고 유언장에 써놨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수술비로 써달라고요. 포대기 하나 바꿔치기 한 죄로 저는 평생을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네, 뼈에 사무치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 기차 지붕 위로 돌아간다면 저는 또다시 악마의 손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게 사는 길인 줄 알았으니까요.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서면 기차 지붕 위 그 부인을 찾아 무릎 꿇고 목을 내놓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비록 도둑년의 마지막 욕심이라 욕하시겠지만, 그 의사 선생님, 내 아들 영수, 그 아이가 저를 끝까지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 맑은 눈에 자기 친엄마가 아기 도둑이라는 사실이 담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는 평생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잃어버렸다고, 자기를 사랑했을 거라고 믿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자 제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형벌일 테니까요.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점점 빨라지다가 긴 삐 소리와 함께 정막이 흐릅니다. 바람 소리만 윙윙거리며 멀어집니다.